결혼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결혼이 따뜻하고 평화로운 건 아니죠. 때로는 믿고 기댔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예상치 못한 존재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오늘은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 제 결혼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마주한 뜻밖의 진실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어릴 적 저는 그리 좋은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 이혼하셨고, 그 후로는 엄마와 단둘이 살게 되었어요. 어린 마음에도 엄마가 책임감이란 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매일 아침이면 진한 화장을 하고 다방에 출근했고, 밤이면 어김없이 술에 취해 들어오시곤 했어요. 어떤 날은 조용히 들어와 골아떨어지셨지만, 어떤 날은 괜히 저를 붙잡고 짜증을 내시거나 울부짖으셨어요. 네가 없었으면 난 벌써 도망쳤을 거야. 왜 나만 이렇게 사는 거냐고. 왜 나만 이래야 되냐고. 엄마, 이제 자자. 피곤하잖아. 넌 몰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엄마는 퍽하면 절 원망했고, 때로는 남자를 데려와 외로움을 달래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조용히 방 한 구석으로 몸을 숨겼고,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눈치를 보며 움직였죠. 어릴 적부터 저는 늘 그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늘 눈치 보며 사는 게 익숙해졌고, 또 한편으론 엄마처럼은 절대 살지 말자는 다짐이 아주 자연스럽게 제 안에 자리 잡았어요. 엄마처럼은 살 수 없다는 건 제 삶에서 가장 강력한 원칙이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이었죠. 전 일찍 독립하는 게 목표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방학 때는 서빙, 카페 아르바이트도 닥치는 대로 했어요. 친구들이 학원 다니고 여행 다닐 때 저는 일하고 돈 모으는 데 집중했어요. 우리 주말에 영화 보러 갈래? 미안, 나 알바 있어. 맨날 일만 하네. 넌 진짜 재미없게 산다. 내가 좀 재미없지.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하거든.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댔고, 돈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채웠어요. 대학 입학 후에도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저는 믿을 사람 하나 없는 세상에서 혼자 살아남겠다는 각오로 버텼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마음 편하게 연애를 하거나 노는 건 꿈도 못 꿨어요. 제게 중요한 건 당장 다음 달 월세와 식비였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을 바쁘게 살아낸 끝에 23세 어렵사리 졸업장을 받았고, 곧장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정규직이라는 안정적인 직함과 매달 들어오는 월급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했어요. 첫 월급을 받고선 가장 먼저 원룸 보증금을 마련했고, 마침내 제 이름으로 된 첫 독립 공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드디어 내 방이 생겼다? 이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 수 있어. 와, 진짜 멋지다. 넌 정말 스스로 해내는구나. 이게 시작이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좁고 낡은 원룸이었지만 그 안에선 저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처음으로 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그것만으로 행복했어요. 고장난 수도꼭지도 혼자 고치고 텅 빈 통장을 보며 식비와 공과금을 쪼개는 생활이었지만, 그런 일상들이 오히려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조용히 혼자만의 삶을 이어가던 중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건 한 거래처 미팅 자리였어요. 그날도 업무가 몰려서 허겁지겁 택시를 타고 도착했는데, 회의실 문을 열자 회의 테이블 끝에 앉은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인테리어 업체 대표라고 소개받았고, 첫인상부터 뭔가 강렬했어요. 여유 있는 말투,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미소, 깔끔한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팔에선 일하는 남자의 매력이 느껴졌어요. 생각보다 어리시네요. 이렇게 젊은 분이 실무를 다 책임지신다고요? 네, 아직 배울 게 많지만 열심히 하려고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똑부러지고 자기 일 확실한 사람. 그 말에 순간 얼굴이 붉어졌던 기억이 나요. 저는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고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아도 어색해서 제대로 반응을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 앞에서는 왠지 긴장이 풀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따뜻하게 느껴졌달까요? 그 후로는 남편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업무 관련해서였지만 점점 사적인 톡으로 넘어갔고 몇 번 웃긴 밈이나 짤도 보내오더라고요. 전엔 누구와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화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남편과는 그런 게 편했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밥을 먹었고 주말마다 드라이브를 다니기도 하며 연애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나이 차가 솔직히 좀 부담이었어요. 9살이나 차이가 나니까 괜히 좀 위축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 나이 차이가 오히려 안정감을 주는 것 같기도 했어요. 특히 제가 좀 없이 자란 편이다 보니 그렇게 자립해서 사업체 운영하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더 믿음직해 보였거든요. 예전에 잠깐 했던 가벼운 연애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남편은 모든 게 달랐어요. 말투 하나, 행동 하나가 진짜 세련됐다고 해야 하나. 뭔가 여자를 편하게 해주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어른의 연애를 하는 기분이었죠. 내가 여기 가고 싶어 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 저 여기 꼭 가보고 싶었는데. 전에 카페 얘기하다가 네가 얼핏 언급했잖아. 그때 바로 찾아봤지.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그냥 스치듯 말한 건데 그걸 기억한 거예요? 당연하지. 나는 네가 한 말 다 기억해. 그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기본 아니야? 사랑이요? 윤희는 나 안 사랑하나? 난 윤희 사랑한 지 한참 됐는데. 아, 몰라요. 뭐 그렇게. 남편은 그렇게 절 매일 감동시켰고 정말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며 저를 챙겨줬어요. 한 번은 제가 생리통으로 잠깐 힘들었던 날이 있었는데 그날 저녁 약이랑 핫팩, 초콜릿이 담긴 봉투를 들고 찾아왔더라고요. 어제 힘들어 보이더라. 따뜻한 거 먹고 쉬어. 괜히 참고 다니지 말고. 이거 다 사러 갔다 온 거예요? 별거 아닌데 뭘. 내가 옆에 있을 땐 네가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 말에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저는 늘 혼자 감당하면서 살았고 아파도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이 참아야 했으니까요. 근데 남편은 그런 사소한 걸 알아봐주고 다정하게 대해줬어요. 그게 너무 달콤하고 따뜻했어요. 남편과 함께한 시간들은 정말 영화 같았고 연애 기간은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연애 6개월쯤 되었을 때였나? 남편이 어느 날 진지하게 얘기를 꺼냈어요.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뭐라고요? 결혼이요? 지금 진심이에요? 망설일 이유가 없잖아. 너 같은 사람 다시 못 만나. 진심이야.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릴 적부터 결혼이란 건 남의 얘기처럼 느껴졌고 불행한 형편에서 자란 나 같은 건 그냥 평생 혼자 살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동화 속 왕자 같은 사람이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야, 너네 아직 1년도 안 됐잖아. 너무 빨라. 그리고 우리 아직 24인데 결혼은 무슨? 근데 나는 확신이 있어. 이 사람은 달라. 날 진심으로 아껴줘. 그래도 네 인생이 걸린 일인데 좀 더 생각해봐. 나 지금까지 늘 조심하면서 살았잖아. 근데 이번엔 나도 그냥 모든 걸 그 사람에게 맡겨보고 싶어. 친구는 저를 말렸지만 저는 이미 남편에게 단단히 홀려 있었고 그렇게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빠르다 싶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정말 망설임이 없었어요. 결혼 준비는 비교적 순조로웠어요. 남편이 거의 다 주도했고 신혼집도 남편이 미리 마련해뒀어요. 위치도 좋았고 내부도 새로 인테리어가 들어간 깨끗한 아파트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시모였어요. 시부는 남편이 초등학생일 때 돌아가셨고 시모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오신 분이라고 했어요. 겉보기엔 말수도 적고 조용한 분이었고 수수한 차림에 나긋나긋한 말투였지만 이상하게 저한테만은 유독 차갑게 느껴졌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제가 마음에 안 드는 티를 팍팍 내시더라고요.
남편이 있을 땐 그나마도 대답은 하셨지만 남편이 자리를 비우자 대놓고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를 하셨죠. 이 결혼 난 처음부터 반대했다. 혼자 어렵게 키운 아들이고 남부럽지 않게 키웠다. 너 같은 것한테 주려고 키운 아들이 아니야. 어머니, 저도 제가 많이 부족한 거 알아요. 저는 제대로 된 가족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너무 잘났으니까요. 하지만 저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고 잘할 자신 있어요. 어머님께도 물론 잘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받아주세요. 나는 너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 없다. 그러니 어린 나이에 시집살이 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둬라. 앞길이 창창할 나이 아니니.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예뻐해 주시기에 제가 노력할게요. 왜? 엄마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 얘가 왜 이래? 아니다. 남편이 돌아오자 그 뒤론 말씀이 거의 없었지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어떻게든 시모 마음에 들려고 노력했어요. 전화도 먼저 드리고 음식도 챙겨드리고 명절엔 선물도 준비했죠. 하지만 시모는 좀채 저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셨어요. 구박을 하거나 싫은 소리를 하진 않았지만 늘 어디선가 못마땅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보셨어요. 마치 제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수준은 아닌데 이런 눈빛이랄까. 그래도 처음엔 결혼을 완강하게 반대하셨지만 남편이 워낙 강하게 밀어붙여서 나중엔 그냥 알아서 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절 반기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저는 받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늘 그랬듯 저는 기대하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시모라는 존재는 저에게 덜 친밀한 가족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렇게 제 나름의 선을 지키며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려 했어요. 하지만 그 시모가 나중에 그렇게까지 제 인생에 깊숙이 들어와 모든 걸 뒤흔들게 될 줄은 그땐 정말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여차저차 여러 일을 겪은 뒤 시작된 결혼 후 신혼생활은 정말 꿈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고 출근길마다 남편은 항상 저를 데려다 줬어요. 저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평생이 안정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시모도 가끔씩만 연락해왔고 딱히 간섭도 없어서 그럭저럭 지낼만 했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는 듯 했어요. 진짜 이렇게 평화롭게만 살아도 되나 싶을 만큼요. 하지만 그런 평화는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석 달쯤 지났을 무렵 일이 터진 겁니다. 늦은 밤까지 남편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고 전화도 받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 있나 싶어 걱정하던 찰나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남편은 원래도 술을 즐기긴 했지만 이렇게 만취해서 들어온 건 처음이었어요. 여보, 웬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 연락도 없고. 됐어. 귀찮게 하지 마. 여보. 남편은 저를 휙 밀쳐내고 소파에 털썩 앉더니 서랍에서 양주를 꺼내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낯설었고 무서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술잔을 빼려 했죠. 그만 마셔요. 이미 취했잖아. 내일 출근도 해야 하는데 그만 마시는 게 좋겠어. 야이씨, 이거 놓으라고. 어디서 이게 확. 그 순간 남편이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을 제 쪽으로 던졌어요.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긴 했지만 유리병이 제 팔을 확 스치며 바닥에 떨어졌고 순간 팔뚝이 얼얼했어요. 날카로운 유리에 베인 팔을 붙잡고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려버렸고 이내 소파에 그대로 쓰러져 잠들어 버렸어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문 뒤에 기대 섰어요. 손은 덜덜 떨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붙이고는 그날 밤 전 한숨도 못 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게 진짜 현실이 맞는 건지도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진짜 정신이 나갔었어.
회사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술에 취해 그랬나 봐. 내가 제정신이면 널 아프게 할 리가 있겠어? 진짜 진심 아니야. 너무 미안해. 나 좀 믿어주라. 다시는 안 그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나한테 그런 짓을 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어제는 그냥 진짜 잠깐 미친 거였어. 다신 그런 일 없을 거야. 나 술도 끊을게. 당신이 날 믿고 다시 기회를 준다면 평생 갚을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그렇게 애원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피해를 입은 건 분명히 저인데 사과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서 오히려 제가 더 당황스러웠어요. 게다가 목걸이와 편지, 예약해 두었다는 호텔까지 모든 게 진심 같았고 제 감정은 더 복잡해졌어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를 직접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인 행동이었을 거라 믿으며 술병을 나에게 던진 것도 아니고 스친 것뿐이니 괜찮다며 스스로 합리화를 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온 제가 또 한 번 참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다행히 그 후 남편은 정말 사람이 바뀐 듯 행동했어요. 퇴근 후엔 곧바로 집에 들어왔고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어요. 회사 일에 지쳐 있어도 제 말 한마디에 웃으며 반응해줬고 작은 이벤트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요즘 네 남편은 어때? 좀 나아졌어? 진짜 많이 달라졌어. 나한테 너무 잘해줘. 그래도 조심해. 그때 일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니까. 알아. 근데 그날은 정말 남편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또 생각해보면 누구나 그런 날이 있는 거잖아. 사람들이 폭력적인 남자는 봐주는 거 아니다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저도 머리로는 그게 맞는 걸 알아요. 하지만 마음은 그걸 쉽게 따르지 못했어요. 남편이 보여준 자상함과 미안함, 그 애절한 눈빛은 제 마음을 무너뜨렸고 결국 저는 안심하게 되었어요. 그땐 남편이 진짜 힘들어서 그랬던 거라고 믿었어요.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제게 서류 한 묶음을 내밀더라고요. 이거 우리 회사 지분 일부야. 당신 명의로 해놨어.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만큼 온 거니까. 이걸 왜 나한테? 당신 없었으면 나 진정 무너졌어. 앞으로도 쭉 같이 갈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한테 조금은 주고 싶어 그러지. 여보, 고마워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손에 잡힌 서류보다도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고였거든요. 남편은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앞으로 더 잘할게. 진짜로. 약속할게. 그리고 며칠 뒤 저도 간 회사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 앞에서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우리 와이프요? 사실상 회장님이지 회장님. 내가 이 사람 말 안 듣고 살 수 있겠어요? 사모님, 회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에 모두가 웃었고 저도 부끄럽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그 순간 내가 믿고 사랑한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인정하고 함께 미래를 그려가고 있다고 믿었어요. 이 결혼이 이 사람이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또다시 마음의 경계를 풀고 남편을 믿기로 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모의 반응은 달랐어요. 남편이 저에게 회사 지분 일부를 넘겼다는 걸 알게 된 후부터 갑자기 자주 저희 집에 들락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반찬이나 과일 같은 걸 들고 와서 명분을 만들더니 나중엔 아예 예고도 없이 들이닥쳐선 아무렇지 않게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아가, 갑자기 근처 볼 일 있어서 들렀다. 너 점심은 먹었니? 네, 방금 먹었어요, 어머님. 그래? 혼자 먹었으면 내가 좀 일찍 올 걸 그랬네. 어쨌든 네 얼굴도 좀 보고 싶고 요즘 어떻게 지내나 해서 말이지. 그렇게 시작된 시모의 방문은 점점 빈도가 짧아졌고 매번 올 때마다 저를 훑어보는 눈빛이 느껴졌어요. 그냥 훑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뭘 입고 있는지 액세서리라도 하고 있으면 그것까지 하나하나 체크하는 느낌이랄까. 팔에 차고 있던 팔찌를 슬쩍 손으로 잡아보며 묻기도 했죠. 이거 뭐야? 새로 산 거야? 네. 그냥 저렴한 거예요. 10만 원도 안 해요.
요즘 물가가 싼 게 어딨다고? 여자가 이런 거 자꾸 모으다 보면 사치도 버릇이 되는 거야. 그 말에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불쾌하더라고요. 내가 자기 아들 돈 훔쳐서 명품 사들인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액세서리 하나 찬 것뿐인데 그런 눈초리를 받아야 하나 싶었죠. 갈수록 시모는 더 노골적이었고 방문할 때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거나 제 팔을 들춰보며 팔찌를 뭘 했나 목걸이를 뭘 했나 매번 살펴보기도 했어요. 어머니 무슨 걱정하시는지 아는데 저 정말로 사치 안 해요. 이게 다예요. 그리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아니 그냥 요즘 물가도 비싼데 우리 아들 고생해서 번 돈 허투루 쓰지 말라는 거지. 별 뜻은 없다. 네, 물론이에요. 항상 조심하고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남편 돈을 제 멋대로 써본 적 없었고 생활비는 따로 계상이 두드려가며 철저히 관리했거든요. 그런데도 시모는 저를 믿지 못하고 뭐라도 하나 꼬투리를 잡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자꾸만 감시받는 느낌이 강해졌고 이 집에서 내가 도둑질이라도 하듯 괜히 찔리는 기분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시모의 감시가 점점 부담스러워질 무렵 이상하게 남편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턴가 휴대폰을 손에서 떼지 않았고 제가 옆에 있으면 문자나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예전엔 씻는 동안도 거실에 폰을 두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화장실 갈 때도 꼭 폰을 들고 들어가더라고요. 게다가 통화할 일이 생기면 꼭 제가 자고 있을 때나 샤워 중일 때 몰래 하려 했어요. 한밤중에 제가 눈을 감고 누워 있으면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레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속삭임과 다정한 웃음소리는 제가 알던 남편과는 너무 달라서 가슴이 조여왔어요. 여보, 누구랑 통화해? 일 얘기야. 거래처 스트레스 좀 있어서. 거래처랑 이렇게 늦게까지 통화를 해? 요즘 다 그렇게 해. 해외 쪽도 있고 본사 담당이랑도 회의 들어가고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 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럼 그만 좀 캐물어라. 아 나도 피곤해. 계속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증거 없는 의심은 오히려 제 자존심을 더 갉아먹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그 지켜보기는 생각보다 빨리 끝나게 됐어요. 남편이 퇴근하기 전이었고 저는 분리수거를 하려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고 동시에 그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어요. 자기야, 아이 나도 너무 보고 싶어. 아, 조금만 더 참자. 곧 이혼한다니까. 그래, 진짜야. 아, 나도 당연히 사랑하지. 아유, 이 이쁜 여우.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제 몸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 목소리만 계속 머릿속에 울렸어요. 자기야, 보고 싶어, 이혼, 사랑. 이 단어들이 반복해서 맴돌았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한참을 서 있었고 차에서 멀어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집에 올라온 저는 샤워를 하러 들어간 남편의 틈을 타 조심스럽게 그의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지갑 안엔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 여러 장 있었고 호텔 결제 내역도 있었어요. 시간도 날짜도 명확했고 제가 기억하는 남편의 회식이나 출장 스케줄과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여자 속옷 브랜드에서 결제된 금액이었어요. 제 사이즈도 아니었고 저는 평소 그런 브랜드를 이용한 적도 없었어요. 모든 게 너무 분명했죠. 모든 퍼즐이 맞춰진 거예요. 남편의 툭툭 끊기던 말투, 늘어가는 야근, 휴대폰에 대한 집착까지 전부 다 하나로 이어졌어요. 샤워기 너머로 들리는 물소리를 듣고 있으려니 그 속에서 어떤 거짓도 변명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눈물이 흘렀고 저는 소리도 내지 않은 채 그대로 삼켜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피곤하다는 말만 툭 던지고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옆으로 누운 그 남자의 등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그 지갑을 얼굴에 던지고 이게 뭐야? 누구야?
소리치고 싶었지만 머리가 먼저 움직였어요. 정확히는 직감했어요. 지금 이렇게 감정적으로 굴면 오히려 제가 더 손해라는 걸요. 지금 제가 이혼하면요. 남편이 제게 준 회사 지분은 다시 그 사람 손에 돌아갈 가능성이 컸어요. 아직 등기와 권리관계 정리가 끝난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공동명의로 해둔 재산들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무엇보다 지금 제가 이혼하자고 나서면 남편은 오히려 저를 감정적으로 폭주하는 사람처럼 몰아갈 수 있었고요. 겉으로 보기에 남편은 너무도 안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이라 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았어요. 동정은 고사하고 괜히 억지 부리는 사람처럼 비칠 수도 있었고요. 그걸 생각하니 오기가 생겼어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무너지고 싶지 않았고 제가 가진 확실한 명분과 증거가 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혼을 미루기로 마음먹었어요. 대신 조용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기로 했죠. 변호사 상담도 받아봤어요. 상담실에서 변호사에게 털어놓을 때 말문이 막히고 눈물이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막상 입을 떼자 말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더라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섣불리 움직이지 마세요. 이미 감정적으로 증거를 들이밀었다가 상대방이 먼저 방어에 들어가면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냥 이 상태로 버텨야 하는 건가요? 버티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겁니다. 증거는 객관적으로 수집해야 하고 정황이 아닌 사실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부터는 기록이에요. 대화도 메시지도 통화 시간도 전부 기록하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어요. 매일같이 대화 내용을 정리했고 남편의 출퇴근 시간, 외출 이유, 카드 내역을 모니터링했어요. 남편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알 수 없으니 일단은 모든 단서를 다 모으기로 했어요. 시모의 태도도 여전히 불편했지만 오히려 그 감시 덕에 제가 더 경계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던 어느 날 뜻밖의 전개가 펼쳐졌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고 남편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문을 탁 덮더니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난 만나는 사람 있어. 뭐라고? 그 사람 재벌가 딸이야. 아버지가 기업 지분 갖고 계셔서 결혼하면 내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사업체도 키워야 하고 이제는 내가 감당해야 할 삶이 달라졌거든. 그 사람이랑 재혼하고 싶어. 그니까 우린 여기까지 하자.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멍했어요.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걸 보니 진짜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뻔뻔해질 수 있는지 절감했어요. 너무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왔고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겨우 입을 떼어 말했어요. 그래서 이혼하잔 거야? 아니 난 못해. 절대 못한다고. 왜? 돈 때문에? 그 말에 참았던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은 감정이 앞설 때가 아니란 걸. 지금 이 순간 제가 소리치고 울고불고 한다고 해도 이 남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라는 걸. 지금은 내가 져주는 척해야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걸요. 아니, 당신이 좋으니까. 난 당신 사랑해요. 그러니까 못 헤어져요. 난 너 사랑 안 하는데? 그럼 내 사랑도 다 식을 때까지 기다려. 남편은 그 말에 황당하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저는 그저 밥상을 정리하며 아무 말 없이 일어섰어요. 물론 사랑 타령은 다 개소리였죠. 제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완벽한 판을 짜서 끝내는 것. 그 전까지는 절대 이혼 안 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요. 지금 이혼하면 누구 좋으라고요? 지금은 절대 이혼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그 뒤로 계속 이혼을 재촉했고 처음엔 대화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응하지 않자 점차 협박을 시작하더군요. 어느 날은 서류를 들고 와서 고압적으로 말했어요.
도장 찍어. 내 마음 다 떠났는데 이러고 버티는 게 더 비참하지 않냐? 아니, 싫어. 안 찍을 거야. 아, 위자료 몇 천 원 줄게. 그거라도 챙겨. 필요 없어. 지금 당신이랑 이혼하면 난 그냥 당하는 거야. 내가 뭘 포기했는지 당신은 몰라. 어쭈, 이게 아주 막 나가네. 반말까지 하고. 남편의 말끝이 점점 높아지더니 결국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내리꽂으며 저를 노려봤죠. 아, 진짜? 너 계속 이럴 거야? 이게 진짜 끝까지 사람 열받게 만드네. 고분고분한 게 유일한 장점이더냐니. 나 당신한테 그런 말 들을 이유 없어. 난 지금 내 몫을 지키고 있는 거야. 지킬 게 뭐가 있어? 네가 가진 게 애초에 없는데 이년아. 욕하지 마. 나 당신한테 그런 쌍욕 들을 사람 아니야. 누군 욕 못해서 안 하는 줄 알아? 이 개새끼가? 그 말에 남편은 더는 감정을 참지 못했어요. 식탁을 박차고 일어나더니 거칠게 벽을 향해 주먹을 날렸고 콘크리트 벽에 부딪힌 손등이 금세 시뻘겋게 물들었어요. 벽지와 바닥까지 붉게 물들어갔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그 손을 머리 위로 번쩍 들었어요. 그 손이 제게로 향했을 땐 솔직히 진짜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닐까 싶은 공포감이 들더라고요. 하지마. 진짜 미쳤어? 그럼 도장을 찍으라고. 씨. 아니, 절대 안 해. 그 순간 너무 무서웠어요. 이 집에 있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한 저는 남편을 있는 힘껏 밀쳐내고는 핸드폰만 들고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새벽 공기에 찬 기운이 온몸에 닿았지만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달리 갈 데도 없는 상황에서 발길이 닿은 곳은 5분 거리의 시모 집이었습니다. 사실 시모를 믿은 건 아니었어요. 다만 남편이 쫓아오면 적어도 시모가 그 앞을 막아주긴 하겠지. 그 정도의 최소한의 기대였어요.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덜덜 떨렸고 문이 열리자 놀란 얼굴에 시모가 나타났어요. 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저 너무 무서워서 왔어요. 아,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인데 그래? 남편이 그 사람이 이혼 도장 안 찍는다고 저한테 주먹을 들었어요. 진짜 때릴 뻔했어요. 우선 들어와라. 시어머니는 말없이 한참을 저를 보더니 무표정하게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화면을 터치하고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야, 네 마누라 지금 우리 집에 와 있다. 너 뭘 한 거니? 아이, 손 좀 봐줬어. 말이 안 통해서 원. 교육 좀 시킨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얼어붙은 듯 멈췄고 눈물이 다시 차올랐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시어머니의 말이었어요. 이참에 아주 제대로 족치지 뭐했니? 어디서 며느리가 한밤중에 시어머니 집에 오게 만들어? 애매하게 교육시킨 이 모양이지. 그 말에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시모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버렸어요. 울컥한 감정에 나도 모르게 손이 시모의 머리로 향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남편한테는 무서워서 쏘아붙이지 못했던 분노가 시모의 막말 한마디에 결국 터져버린 거였어요. 뭐라고요? 제대로 족치라고요? 어머니, 어떻게 인간이 그런 말을 하세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해요? 겨우겨우 도망쳐온 사람한테 족치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머리채를 잡는데도 시모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방역조차 하지 않았죠. 그러더니 가만히 고개를 돌리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예상 밖의 행동에 저도 얼떨결에 시모 머리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았어요. 고개를 천천히 돌린 시모는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됐다. 다 끝났다. 아가, 앉아라. 순간 벙 쪘어요. 내가 지금 뭐 잘못 들은 건가 싶었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싶었어요. 아니, 자기 머리채를 잡은 사람한테 왜 저렇게 침착하지? 시모 눈을 쳐다보니 흔들림 하나 없었고 그 얼굴엔 원망도 분노도 없었어요. 정말이지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소파를 가리켰고
저는 얼떨결에 시어머니 머리에서 손을 놓고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라도 한 사람처럼 등을 반듯하게 세운 채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네가 무슨 짓을 당했는지 안다. 네? 왜냐면 나도 당했으니까. 그 애 중학생 때부터 날 때렸어. 그 순간 저는 그만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고 시어머니를 뚫어져라 바라봤거든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마른 입술을 한번 꾹 눌렀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컴퓨터 하지 말라고 했다고, 밥 안 해놨다고, 자기가 전화 써야 하는데 내가 친구랑 통화했다고 주먹이 날아왔어. 아들한테 얻어맞는 느낌이 어떤 줄 알아? 그냥 아픈 게 아니야. 머릿속이 비워지고 얼굴이 굳어버려. 너무 충격적이면 울지도 못해. 어머니,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세상에 알려지면 창피할 것 같았어. 아니, 아들한테 맞는 엄마라는 게 너무 수치스럽더라. 그땐 그게 내 잘못 같았거든. 내가 뭔가 더 잘했으면 안 그랬을까 싶고, 내가 그의 성질 건드린 건 아닐까 그렇게 계속 나를 탓했어. 충격적인 말에 저는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입만 틀어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의 아버지는 그애 태어나고 몇 해 안 돼서 죽었어. 갑자기 교통사고로. 남편 잃고 어린 아들 하나에 매달려 사는 삶이었지. 근데 그 아들이 날 그렇게 부수고 있는 줄은 아무도 몰랐어. 입이 벌어진 채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고 심장이 바닥까지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그 말들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내 옷 다 찢기고 가진 모든 옷들이 창밖으로 내던진 날도 있었어. 아파트 사람들이 다 봤지. 내가 너무 창피해서 며칠 동안은 집 밖에도 못 나갔어. 불 지른다고 협박한 날은 옆집에서 경찰 불렀고 그 애는 어릴 때부터 그랬던 애야. 어머니, 아니 어떻게 그걸 다 어떻게 참으셨어요? 숨겼어. 그냥 무조건 숨겼어. 창피하니까. 그게 내 자식이라는 게, 그 자식이 나한테 그러고 있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 누가 믿겠니? 멀쩡하게 생긴 애가 지 엄마 때린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말하겠니? 말이 안 나왔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서 혀를 움직이기도 어려웠어요. 시모의 말은 점점 더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었고 저는 자꾸만 숨이 막혔어요. 그러더니 시모가 고개를 돌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왜 너희 결혼 반대했는지 알아? 네가 너무 착해 보여서야. 너무 착하니까 내가 아무리 말려도 안 들을 것 같았다. 네가 다 참고 이해하고 넘길 것 같아서 그게 무서웠어. 나처럼 될까 봐. 저한테 그렇게 말 안 하셨잖아요. 반대하시면서도 이유도 안 말하고. 말을 못했지. 어떻게 말해? 내 아들은 폭력 성향이 있으니까 너랑 결혼시키기 싫다고? 그런 말은 누가 믿겠니? 내가 미친 여자 취급받을 텐데. 그리고 그 애는 머리 굵어지면서는 나를 때리진 않았지만 그 승질이 어디 가지 않았다는 건 알았지. 반대했다간 난 그날로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그럼 혹시 계속 저희 집에 들렀던 것도 그래서? 맞아. 내가 너 괜찮은지 살펴야 했어. 그놈이 낌새가 이상했거든. 그날 네 팔에 난 자국도 봤어. 신혼 초였을 거야. 며칠 있다 집들이 한다고 했던 날 네가 발목에 얇은 흉터 같은 거 감추고 있었거든. 그걸 보는 순간 아휴 또 시작됐구나 싶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 걸 본 줄도 몰랐고 알아챈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시모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무섭도록 소름 끼쳤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서 준비했어. 네가 직접 신고하면 너만 미친 여자로 몰릴까 봐. 증거를 모으자.
나 혼자라도 제대로 모으자. 그렇게 마음먹고 하루하루 준비했지. 그의 성격이면 언젠가 폭발할 거고 그날이 오면 내가 꺼내야지 하고. 증거요? 어머님 어떤 걸요? 통화 녹음. 너한테 큰 소리 치는 통화 내용. 그리고 내가 몰래 설치해둔 거실 홈캠. 감시하려고 단 게 아니야. 혹시나 폭력을 쓰면 그걸 잡으려고 달아놓은 거였어. 저는 숨도 못 쉰 채 시모를 바라봤어요. 방금까지 머리채를 쥐고 싸웠던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뭔가가 쉴 새 없이 뒤집히는 기분이었고 시모의 눈빛은 처음 보는 낯선 빛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시모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말이야. 강식이 그 애랑 바람난 여자. 사실 내가 붙인 연기자다. 네, 어머님? 뭐라고요? 내가 돈 주고 고용한 사람이라고. 부잣집 딸내미인 척 접근해서 이혼하게 하고 너한테 멀어지게 만든 거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그게 연기였다고요? 그래, 내가 맡겼어. 판을 깐 거야. 그럼 그 여자가 그 재벌가라는 것도 전부 가짜지. 명함도 내가 만들어줬고 SNS 그 계정도 우리가 같이 만든 거야. 강식이 걔는 자존심 세서 지보다 잘난 여자를 못 만나는 애인데 회사 확장 때문에 돈에 미쳐 있다는 점을 이용했지. 일부러 재벌가의 부잣집 딸인데도 거분거분하고 참한 성격으로다가 설정했고 그 여자가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믿게 만들었어. 그러면 너한테는 더 차갑게 굴 테니까. 어머님 어쩌면 그런 계획까지 하신 거예요. 정말로 상상도 못했어요. 그 애가 너한테 그렇게까지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되기 전까진 경찰이든 누구든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어. 성격이 좀 드세다, 부부싸움 좀 한다 이 정도로만 치부된단 말이야. 근데 그 여자가 계속 이혼을 종용하면 그놈도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겠지. 참다 보면 폭발하겠지. 그러다 참기 힘들어지고 이성을 잃을 거고 그 순간이 오면 내가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몽땅 내밀 수 있는 거야. 널 보호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니. 그럼 어머님 모두 다 계산된 거였군요. 널 극한 상황까지 몰아넣은 건 미안하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그러니까 믿어 다오아가. 난 네 편이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절 미워한다고만 생각했던 시모가 사실은 처음부터 내 편이었다는 걸, 이토록 치밀하게 준비하며 나를 생각해왔다는 걸 전 그제야 알았어요. 그동안 내 편이라 믿었던 사람들은 다 나를 속였고 멀어졌고 배신했는데 믿지 않았던 이 사람만이 조용히 절 위해 싸우고 있었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했고 그게 너무 울컥했어요. 나를 지켜줄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렇게 숨이 트일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저는 마음을 놓고 울었어요. 정말 오래 참았던 눈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시모는 절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시모는 사건 접수를 하고 모든 증거를 제출했죠. 모두 의심의 여지조차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었어요. 남편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며 시모가 미리 설치해 놓은 덫이었던 거죠. 경찰 측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즉시 정식 접수를 했고 저는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하게 됐어요. 시모는 제 옆에 말없이 앉아 있었고 제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할 때면 가볍게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응원해줬어요. 괜찮아. 천천히 해. 다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 지금 네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어머니, 저 진짜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기는 거야.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고 남편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 이전 연인에게도 상해를 입힌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결혼 전 전과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었어요. 변호사와 상담하자 저는 결혼 취소 소송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날부터 저는 정식으로 결혼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함께 회사 지분 반환과 공동명의 재산 분할 소송까지 동시 착수했어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편은 처음엔 발뺌했지만 경찰이 증거를 하나하나 들이밀자 남편은 점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마침내 모든 사실을 시인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얼굴이 붉게 변하더니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그 여자가 날 속인 거였다고? 그 여자가 재벌 딸인 줄 알았는데 기부금만 내면 상속권 생긴다고 해서 다 넣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기부금이요? 무슨 기부금이요? 내가 그 여자 말 믿고 어떤 단체에 기부했다고요. 기부하면 상속권 준다고 해서 내 돈 다 쑤셔 넣었는데 그게 다 개구라였다고? 아, 여기 자료가 있네요. 그 기부금은 실제로 피해 여성 쉼터 협회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약속된 상속이란 건 없었네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고 어떠한 사기도 성립하기 어렵겠는데요. 에이, 그게 말이 돼요? 재벌 딸이라고 사칭한 그 여자가 다 꾸며낸 거잖아. 이거 사기잖아. 아이, 글쎄, 사기를 입증할 증거가 없잖아요. 아이, 그리고 그 돈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거처 마련에 쓰였습니다. 의미 있는 돈으로 쓰였으니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쪽이 가정폭력으로 입건됐으니 쌤쌤 치면 되겠네요. 그 말에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고 경찰이 바로 제지했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조용히 차분히 지켜보기만 했죠. 결국 남편은 상습폭행,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고 기부금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는 구조였고요. 남편은 억울하다며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발악했지만 이미 증거는 충분했고 진술도 명확했어요. 법은 가해자를 보호하지 않았고 오직 피해자들을 위한 판결만을 위해 작동했어요. 남편이 꾸려온 사업체는 결국 무너졌어요. 이미지에 타격이 크다는 이유로 거래처들이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고 직원들은 줄줄이 퇴사했어요. 회사는 사실상 휴업 상태가 되었죠. 남편은 그렇게 스스로 무너진 셈이었어요. 한편 저는 피해자 보호센터와 연계되어 심리치료와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사건 이후 며칠간은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고 누군가 문만 두드려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그래서 상담 초기에는 눈을 제대로 마주치기도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안에 엉켜있던 감정들이 하나씩 정리되어 가는 걸 느꼈어요. 병원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른바 PTSD 초기 증상 진단이 내려졌고 그 진단서 역시 법원의 증거로 제출되었어요. 단순히 신체적으로만이 아닌 정신적인 상처 역시 피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였고 제 상태는 이미 그걸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시모는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곁에서 지켜봤어요. 제가 진단서를 뗄 때도 변호사에게 제출할 자료를 정리할 때도 관공서에 서류를 접수하러 갈 때도 늘 묵묵히 함께 있어줬어요. 필요한 서류가 있을 때면 미리 챙겨오고 누락된 서류가 있으면 본인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처리해줬어요. 그런 시모를 보며 저는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울적했던 부분이 조금씩 메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재판에서 만난 시모를 향해 소리를 질렀죠.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내 엄마 맞아? 이게 뭐야? 날 엿먹이려고 작정한 거야?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다고. 남편은 난동을 피우다 제압을 당했고 시어머니는 아주 조용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네 인생을 망친 건 너야. 난 단 한 번도 널 그렇게 키운 적 없어. 네가 그런 인간이 되라고 키운 적은 없다고. 이제는 그 죗값 치르고 살아. 계속 방 안에서 그렇게 살라고.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대문 앞에 서서 헛웃음을 흘렸지만 낳아준 엄마에게까지 버림받고만 그 뒷모습은 아주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과 함께 벌금형까지 추가로 선고받았어요. 선고가 내려지던 날 저는 법정 구석에서 조용히 손을 맞잡고 있던 시모를 바라봤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봤고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도 분명했어요. 끝났다는 안도, 잘했다는 위로, 살아남았다는 증명. 가장 통쾌했던 건 판결문을 손에 쥐고 나온 날 들은 소식이었어요. 시모가 알려준 뉴스 기사였어요. 쉼터가 하나 새로 열렸대. 그놈이 낸 돈으로 말이지. 정말요? 진짜요? 정말이었어요. 남편이 바람난 여자한테 상속받겠다고 기부한 돈. 그 돈은 정확히 여성 피해자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쉼터 설립 비용으로 사용됐고, 회계보고에도 그 내역이 그대로 명시되어 있었어요. 웃기지도 않게도 놈이 기부한 금액은 쉼터 개설 예산의 절반 이상을 채웠고, 그 덕분에 지방의 한 폐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쉼터로 새롭게 탄생시킬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시모집으로 도망쳤던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결국 법적 처벌을 받았고 법원은 결혼 무효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판사는 판결문에서 혼인 자체가 기망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민법상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명시했어요. 저는 그렇게 혼인 신고조차 취소하는 절차를 거쳐 서류상으로도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었죠. 그 서류를 손에 쥐던 날 저는 가만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진짜 해방이라는 단어가 마음속 깊숙이 와닿은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제가 갖고 있던 일부 회사 지분은 법원 결정에 따라 정리되었고 지분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해배상 명목으로 현금화되어 저에게 지급되었어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저는 그 서류 위에 찍힌 도장 하나하나가 제 억울함에 대한 작지만 확실한 보상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잃은 것도 많았지만 끝내는 제가 저를 증명한 거니까요. 시모와는 그 후 연락을 서서히 줄였어요. 서로 아련한 감정은 있었지만 이제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는 걸 저도 시모도 알고 있었죠.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그간 상담 치료를 받으며 오롯이 저 자신을 회복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러다 조금씩 치유를 시작하며 누군가를 상담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심리상담사 자격증 과정을 등록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회복의 일환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확신이 생겼어요. 저처럼 아파본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그 선택은 용기였어요 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책을 펴고 수업을 듣고 실습을 하고 보고서를 써가며 저의 새로운 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1년 후 저는 정식 상담사 자격을 취득했고 가정폭력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처음 참여한 날 상담소 대기실에서 울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한 여성을 봤어요. 시모였습니다. 아니, 전 시모였죠. 잘 지내셨죠? 너도 잘 지냈지? 네, 덕분에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말없이 시모를 안았어요. 시모도 말없이 저를 안아줬죠. 짧았지만 많은 말이 담겨 있었던 포옹이었어요. 우리는 그날 딱 그만큼의 마음만 나누고 돌아섰어요. 서로가 잘 살아가길 바라며 전 남편은 그날 이후로 어떤 연락도 해오지 않았어요. 변호사 통지서 외엔 말 한마디도 없었고 폐업 후 지인들 사이에서도 자취를 감췄다는 소문만 돌았어요. 어디서 어떻게 살든 이제 더는 제 알 바도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알아요. 제 삶은 제 선택이 쌓인 결과고 누구도 그 선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걸요.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걸 저는 비로소 체감하고 있어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제대로 된 부모를 두지 못해서 저는 늘 자존감이 낮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저는 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저를 지켜주고 대신 싸워준 시모의 용기처럼 이제 저도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욱 단단해지려 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삶. 그게 이제야 겨우 제게 주어진 삶의 시작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진심을 오해한 채 외로워하고 있을 분들께 오늘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며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